중요하기 때문에 네, 되게 좀 그러네요. 조화로운 그런 회사를 위해서는 좀 못해도 성격이 좋아야 하지 않나. 아니 근데 이럴 수도 있잖아요. 일 잘하는데 그러니까 성격이 좀 별론데 만약 일을 잘해. 그러면은 이게 이 사람이 이렇게 돼서 일을 잘하나? 뭐 예를 들면 뭔가 내가 어디에다가 우선순위를 둘까? 네. 거기에 또 뭐 이래서 그런 결정이 될 것 같고. 우리 교수님께서는 이런 상황에서 어디를 어떤 걸 선택하시나요, 정말? 이걸 또 연구한 사람들이 있긴 있어요. 아, 그래요? 네네네. 근데 이제 네. 저는 개인적으로 네. 1번을 조금 더 좋아하는데 네. 1번을? 네, 1번을 조금 더 좋아하는데 왜 그러냐면 예. 게을러서 제가 게을러서. 근데 1번. 지금 댓글에서 많은 분들이 1번을 선택하시네요. 네. 일을 그래도 잘해야 된다. 네. 지금 왜 그 일 못하는 사람 환장한다. 어차피 회사는 일하는 곳이다. 네. 얘기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저런 분이 굉장히 본인 자체가 근면성실하시는 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왜 실제로 왜 그 성실도가 높은 사람들 있잖아요. 네. 네. 성실도가 높은 분들은 본인이 일을 잘 열심히 하는데 방해가 되거나 아니면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싫은 거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그렇죠. 네. 그럼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내 노력의 빛도 잘 안 되게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그 본인 자체가 근면성실하고 스스로 알아서 잘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일을 찾아서 하는 사람들은 일을 못하는 사람 못 견뎌요. 못 그래요? 견디죠. 네, 그런데 이제 그래서 성실도 높고 그 다음에 왜 직접 능력도 뛰어난 사람들은 예. 있는데 뭐 저처럼 이렇게 좀 게으른 사람들. 아이고. 근데 이런 네. 거를 네. 최재천 교수님께서 다윈형 인간이라고 다윈형 인간. 또 빠져나갈 때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윈형 인간이 뭐냐면 우리 찰스 다윈이 굉장히 막 음흉하고 뭐 막 어둡고 막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찰스 다윈이 딱 어떤 사람이었느냐? 찰스 다윈의 일기 편지를 분석해 보면 최재천 교수님 아시죠? 생물학자, 에덴생물학도 계시는 생태학자이신 최재천 교수님을 비롯한 많은 다윈 연구자들이 다윈이 딱 영화 그 고 김주혁 씨가 했던 홍반장 딱 그런 스타일이에요. 홍반장은 조금 그런데 좀 부지런한 분인데 네네. 이러고 앉아서 이제 동네 대소사 이렇게 훈수 두는 사람들 있죠. 참견 많이 하고 본인은 근데 홍반장은 아니구나. 왜냐면 홍반장 캐릭터인데 게으른 홍반장. 그러니까 찰스 다윈이 얼마나 사람 잘 부리냐면요. 네. 막 이제 막 어떤 막 갈라파고스에 있는 누구한테 편지를 쓰면 자네가 따개비를 25개를 저한테 구해서 이거 하나 구하는데 막 산이야 들을 돌아다녀야 되는데 자네가 구해주면 뭐 항문 발전에 큰 기여가 될 것이고 뭐 어쩌고 막 편지를 써요. 그럼 그 사람은 감동받아. 그래서 막 1년 동안 따개비를 모아서 갖다 줘. 그래서 찰스 다윈 그렇구나 따개비에 대해서 논문 하나 쓰는 거야. 그러니까 진짜 뛰어나시다. 네네. 명분을 주고 뭔가 힘을 비전을 주고. 근데 그렇게 왜 똑부똑개 멍부멍개 이런 게 있잖아요. 네. 좀 이렇게 약간 근데 게으른 리더들은 조금 자기가 커버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성격이 별로인 사람들도 잘 데려갈 수 있는 자신이 있다고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좀 더 능력을 보는 경우가 있어서 사실은 둘 다 답인데 내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답은 달라질 것 같아요. 성실하시고 그 다음에 성실하시고 게으르신 거예요? 아니면은 게으르시고 성실하신 거예요? 저는 완전 게으르죠. 저는 성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거봐, 그러니까 딱 그렇게 답이 나오네. 딱 답이 나오네. 잘 됐다, 다행이다. 이게 진짜 신기하다. 네네. 그래서 그 프리라이더가 너무 없는 조직도 힘들어요. 프리라이더가 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프리라이더가 오히려 되게 재밌게도 성실한 사람의 동기를 자극해 줍니다. 너무 프리라이더만 있으면 곤란하죠. 근데 프리라이더 성실한 사람들은 조금 프리라이딩 한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그게 너무 심하지만 않으면 그래 내가 하지 라고 하면서 자기의 발전을 만들어내고. 근데 그게 계속 지속되다 보면은 막 불만이 좀 많이 쌓일 수 그렇죠. 있죠. 그래서 성격이 별로인 것도 좀 세분화해야 되는 게 좀 성실하지 못하더라도 사람이 진짜 이건 부모님이 해주셔야 돼. 가르쳐 주셔야 돼. 고마워 이런 거 있잖아요. 감사합니다 이런 거 잘하게 해야 돼요. 최악은 프리라이더보다 더 나쁜 건 프리라이더 하면서 무임승차하면서 감사해야 하지 않는 거죠. 감사하지 않는 근데 그런 인간은 별로가 아니라 극악이죠. 극악이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리더에 위치하게 되면 이 얘기하는 거죠. 그러네요. 다 이게 자네를 위해서 하는 일이요. 가족처럼 일해달라. 그렇죠. 최고의. 근데 저는 제가 만약에 CEO가 된다면 저는 CEO가 되고 싶은 작은 꿈이 있는데 적재적소라고 해서 각자 또 잘할 수 있는 분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극명하게 일 못하는 사람, 잘하는 사람으로 나누기보다는 같은 회사 내에서도 잘하는 일을 적재적소하게 맞춰서. 그러니까 각자 이제 잘하는 분야가 있으니까 그 분야에 맞춰서 근데 정말 그러려면은 그 사람을 보는 눈을 정말 꿰뚫고 야 쟤는 저걸 정말 잘하네. 그걸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또. 그래서 요 질문을 살짝 좀 더 다듬으면 성격이라기보다는 성품이죠. 성품. 성격은 외향적이다, 내향적이다, 개방적이다, 보수적이다, 예민하다, 예민하지 않다. 사실 이건 좋고 나쁜 문제는 아니거든요. 근데 성품은 자기 성격에 맞는 자기의 사회적 모습을 잘 가지느냐 못 가지느냐예요. 방금 전에 저 위에 이런 분이 계시잖아요. 성격이 나쁘면 다른 사람의 일을 방해한다. 근데 사실은 이거는 성격이 나쁜 게라기보다는 자기 성격에 맞는 사회적인 협동관계를 못 가지니까 남들도 안 돼야 되는 그런 일이 되는 나쁜 성품인 거죠. 그래서 성격은 그렇게까지 죄를 많이 묻고 싶지는 않아요. 아니 지금 다른 분께서 지금 다른 밸런스 게임도 한번 더 재밌으니까
네. 네, 하나만 더 한번 해볼까요? 간단하게. 2개 더 해도 됩니다. 2개 더 할까요? 제가 잘 또 네. 섞어보겠습니다. 아직도 많이 남아서요. 그러니까요. 네, 네. 한번 뽑아주시죠. 또 한번 제가 이번에 한번 네, 뽑겠습니다. 네. 그리고 모자가 잘 어울린다는 말씀이 굉장히 그 너무 아프다. 잘 어울리셔요. 이거 야 이것도 자 초능력이 있다면 절대 지식 능력 아니면 절대 체력 능력. 야 이거 누가 이거를 준비했지? 이거 이렇게 심오한 질문을? 저라면 저는 예전 같았으면 절대 지식 능력을 택했을 텐데 네. 저는 체력을 고를 것 같습니다. 아 건강이 우선이다. 요즘에 네. 밤에 이제 방송을 가끔씩 하는데 체력이 이게 받쳐주지 않으니까 네. 아무리 제가 알고 싶은 걸 방송하고 싶어도 이게 잘 힘들더라고요, 몸이. 아 그렇죠. 아무리 지능이 뛰어나도 일찍 죽으면 끝입니다. 저도 체력. 체력으로. 네, 저도 체력. 네, 네. 우리 교수님께서는 뭐 저도 네. 무조건 체력. 체력. 아니 젊으신 분들은 아마 지식을 선택하실 것 같고 좀 나이가 네, 있으신 댓글로 또 분들은 소통을. 체력을 선택할 것 같아. 네. 예. 체력으로 해주시네요. 체력이죠. 또 1번 지식도 1번 그러니까. 절대 지식으로 체력을 극복하겠어요.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 진짜로. 근데 왜 1번과 2번을 선택하셨는지 댓글로 좀 소통을 주시면 네, 우리 교수님께 저도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다른 내용이 안 보이고 교수님 얼굴 재밌어요 이런 내용만 보여. 잘생기셨다는 것을 또 이렇게 아니. 네. 정말 가슴 아픈 건 저 어제 머리 자르고 왔다는 거죠. 머리 자르는데. 미장원 갔다 왔는데. 네, 모자로 예쁘게 바로. 보이려고. 그럼 네, 이따 네, 중간에 네. 살짝 보여드릴게요. 잠깐 보여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어차피 지금 눌려가지고 더 웃겨집니다. 네. 잘못하면 미니언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예, 자 오늘 뭐 이렇게 저희 밸런스 게임. 우리 교수님께서도 하나 선택을 저도요? 네. 선택 아니요, 마지막. 그 둘 중에 하나. 이거요? 저는 교수님의 해석을 궁금해하시고. 해석을. 체력, 네. 정신적인 거. 요거. 저는 체력이죠. 제가 인지심리학 전공한다고 하면 대학원생들이 대학원생 지원자가 저 인지심리학 전공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그러면 요 중계 방송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우리 얼마 전에 월드컵 끝났잖아요. 예. 네. 자, 우리 선수들 전반전에 체력 열심히 뛰었습니다. 온 신의 힘을 다해 뛰었습니다. 후반전이 됐습니다. 체력은 바닥났습니다. 뭘로 싸우라 그럽니까? 체력은 바닥났으니. 정신. 그렇죠, 정신력. 이게 이 말을 듣고 기분이 나쁩니다. 아니면 틀렸습니다라고 해야 저는 인지심리학 전공자라고 해요. 이게 체력이랑 정신력이랑 같은 건전지로부터 나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같아요. 네. 무수히 많은 연구가. 그래서 지쳐있는 사람은 결정 못 내리고 오후 4시에 회의해봤자 아무런 결론 안 나오고. 네. 단 저녁형 인간만 빼고. 네, 저녁형 인간만 빼고. 그래서 지쳐있을 때 못해요. 네, 머리가 안 돌아가고. 네, 그건 맞아요. 네. 그래서 예전에 70년대, 60년대 막 학교에 막 그 있었던 약간 옛날 막 그 노티나는 구호들 있잖아. 건강한 체력에 건강한 정신. 이게 진짜 맞는 말이지. 진짜 맞는 말이에요. 진짜 부모님 말씀은 틀린 게 하나도 없어. 다 들어야 돼요, 진짜로. 예. 네. 교수님께서도 체력으로 선택을 해주셨고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해볼까요? 오늘 진짜 좀 반응이 아쉽다. 너무 좋아서. 네, 하나만 딱 하고 정말 빠르게. 제가 잡을 테니까 네. 뽑아주시죠. 제가 또 네. 감사합니다. 가운데 네, 음. 조화를 위해서. 이거 어려운데. 뭔데? 평생 라면, 평생 군것질. 에이, 이거 누가 뽑아오신 거예요? 나안 할 거야. 이거 아니지. 말도 안 돼. 이거. 저건 현기증 날라 그러는데 그렇죠. 지금. 예, 엄마가 줘, 아빠가 줘도 아니고. 그러니까. 저는 라면을 안 먹겠습니다. 아니 저 라면을 정말 사랑하시는 분들은 네. 야 이거 어떡하냐? 진짜. 안 돼. 안 되죠? 난 이 질문 자체를 안 받을래. 아니, 의견이 없는 것도 의견이에요. 그러니까요. 의견이 없는 것도. 그렇네요. 그렇지. 네. 그럼 우리 팀장님은 이렇게 극단적인 질문을 누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라면 금지하겠습니다. 아니 군것질 하면 너무 많아. 군것질도 라면이 포함돼요. 그러니까 저는 라면을 막 극도로 사랑하는 편은 아니어서 네. 나는 라면 금지. 하나만 먹고 살 수 없죠. 네. 근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이럴 때 라면 땅은 뭐 군것질이에요. 라면 뭐 이런 거 있잖아. 계속 그다음에 그러네. 불닭볶음면은 뭐 라면짜리 들어가면 안 되는 거야. 네. 그래서 네. 자꾸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유치하게 너무- 만들 수 있는 그러니까. 질문이라서 네. 이건 너무 힘든. 그래도- 출제 의도가 심히 의도해요. 이번에는 재미를 위해서 네. 밸런스 게임이니까 어쩔 수 없이 알았습니다. 극과 극으로 예. 만들어 주신 걸로 예. 정리를 한번 하고 네. 본격적으로 음. 우리가 준비한 네. 무엇이든 물어보살 무엇이든 물어보살. 혹시 보셨나요? 저는 아주 애청자예요. 너무 재밌더라고요. 네, 재밌어요. 오늘은 우리 교수님을 모시고 네.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2강 행복편에 달린 질문인데요. 우리 팀장님께서 질문을 좀 읽어주시면. 알겠습니다. 네. 제가 질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메가님. 네, 오메가님께서 네. 예,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자, 좋은 강의를 해주시는 김경일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친구가 제게 행복을 느끼는 기준치가 낮아서 부럽다고 한 적이 있습니다. 실제 그렇고요. 네. 그리고 저는 인간관계에서 극도로 힘든 감정을 느껴보니 이젠 웬만하면 그럴 수 있지 싶더라고요. 강의를 들어보니 이런 기준치가 부킹 프라이스라고 한 것 같은데요. 그러면 혹시 이 부킹 프라이스를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거 되게 심오한 질문이에요. 부킹 프라이스. 예. 그러니까 왜 제가 강의할 때 그런 말씀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 받으면 딱 좋은지. 네. 내가 여기까지 딱 받으면 한 번 받았다고 칠 수 있는지. 네, 그런 것들을 부킹 프라이스라고 해서 부킹된다. 이게 이제 장부에 기입한다는 네. 뜻이니까 마음에 기록된다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재밌는 건 이걸 많이 기록한 사람이 많이 기억하죠. 그리고 많이 기억했기 때문에 더 옆에서 보면 더 쉽게 행복해지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네. 자, 무슨 얘기냐면 이런 친구들이 있잖아요. 왜 우리 이제 그런 말 있잖아요. 저기압일 땐 고기 앞으로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네, 그런 거. 그런 것도 이제 하나의 부킹 네. 프라이스죠. 부킹 해피니스인데 네. 실제로 제 친구 중에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진짜로 왜 설렁설렁 사는 것 같은데 또 성실하고 그 다음에 그냥 약간 물은 것 같은데도 실제로 어려운 일 있으면 잘 버텨내는 친구들이 있어요. 있어요. 네. 네, 있는데 그런 친구들 중에 이런 얘기 있습니다. 오늘 우리 부장님한테 깨졌네. 야, 이런 날은 파전 먹으러 가면 돼. 파전. 맞아. 네, 그리고 전화를 또 해요. 그래가지고 네. 얘 누구야? 나 고등학교 동창 삼식이. 왜 그때? 계란 파전 먹어야. 부장님한테 깨졌을 땐 계란 파전 먹어야 딱 다음날 맞아. 출근 가능. 어. 이런 애들이 있어요. 같이 이제 안주로 씹고. 네. 그러니까 걔는 만약에 내가 증권회사 다닌다면 걔는 뭐 예를 들어서 뭐 건설회사 다녀요. 그러니까 네. 상관도 없는 애들. 상관없네. 근데 그걸 많이 기록해 놓은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활용이 가능한 친구들이죠. 그런 사람을 옆에서 보면 쉽게 행복해지는 것처럼 보여요. 행복의 역치가 낮은 것처럼 보여요. 기준이 낮은 것처럼 보여요. 근데 우리가 그런 걸 모르니까 좀 더 센 거, 좀 더 센 거, 좀 더 센 거. 예, 좀 더 비싼 거.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적으면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적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부장님한테 무지하게 깨졌는데 회사 안 나가고 싶었는데 건설회사 다니는 삼식이 앞에 건물에 있는데 걔 불러서 파전에 동동주 먹었더니 좀 힘이 나더라. 해소가 된다. 다음날 네. 출근했어. 네. 그래서 적었어요. 네. 그러면은 다음에 비슷하게 또 부장님한테 깨졌을 때 그렇죠. 삼식한테 전화하죠. 네. 네. 그래서 지금 습관이 안 돼 있으니까 그게 살살살 기록하셔야 돼요. 네. 살살 기록하셔야 돼요. 이거 기록해서 강해진 분이 이순신 장군. 제가 늘 말씀드리죠. 이순신 장군. 난중일기. 그러니까 난중일기의 거의 대부분이 먹은 얘기예요. 뭐 먹은 얘기. 네. 먹방 기록이네요. 네, 난중일기를 보면 뭐 거의 70%가 뭐 드신 얘기고, 뭐 한산섬 달 밝은 밤에 그다음에 뭐 부국의 충절로 뭐 신에게는 12척이 싸움나이다. 이거가 5%도 안 되더라고요. 이제 70%가 뭐 네. 드신 얘기, 5%가 뭐 그런 멋진 성웅 이순신 장군의 명장면, 네. 명문장, 그럼 나머지 25% 남죠. 25%가 수다 떤 얘기, 장난친 얘기, 갈대밥거린 얘기, 그리고 원균 뒷담화, 뭐 이런 거죠. 근데 그걸 적으니까 예. 이게 좀 각색해서 말씀드릴게요. 각색해서 네. 이게 임진년부터 시작돼서 이렇게 정윤원으로 가는 7년간의 기록이잖아요. 임진년 때는 얘기가 좀 구구절절해. 예. 근데 이게 2년, 3년, 4년 연차 지나가면서 그게 컴팩트해지면서 신속하게 글로 가. 쉽게 말씀드리자면 시련의 종류가 같아지니까 메뉴가 일치해. 역경의 종류가 같아지면 먹는 사람도 유사해져.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뭔가 게 있어요. 어떤 힘든 거에 딱 매치가 되는 뭔가 내가 푸는 네, 하나의 네, 존재가 네, 하나 네. 있는 거예요. 결국에. 그러면 그 친구가 저렇게 맨날 전화해서 더 힘들게 한다. 이렇게 어흥야흥님이 하시는 건 그건 걔가 나를 감정 배설구로 쓰는 거예요. 모든 종류의 시련과 고난이나 열받을 때 다 나한테 하는 거죠. 그건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예. 네네. 그런데 이게 지금 심리학자들이 보는 난중이기 이게 지금 내년에 조금 힘들 것 같고 내후년쯤 나올 것 같은데 네. 이게 진짜로 되게 신기하더라니까 이런 식이에요. 이제 임진년쯤에 요즘 버전으로 각색해서 말씀드릴게요. 부하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 목소리도 지휘관으로서의 비슷하신 거예요. 지휘관으로서의 자질이 의심되고 나는 과연 정말 장군인지 회의감이 든다. 모든 걸
모든 걸 포기하고 낙향을 생각하고 있을 때 마침 그때 몇 주 전에 사정을 봐줬던 대장장이가 와서 감사 인사를 한다. 그런데 마침 또 그 뒤에 관아의 주모가 갓김치에 돌문어를 들고 갔다. 그를 불러 세워서 대장장이와 함께 나눠 먹었다. 힘이 좀 났다. 다음날 출근했다. 진짜. 네, 그렇게 적혀 있어요. 네. 네, 근데 이게 한 2년쯤 지났는데 기록이 더 짧아져. 오늘도 부하들이 말을 안 듣는다. 아, 그 내용은 똑같고. 네. 대장장이 불렀다. 오는 길에 갓김치에 돌문어 싸우라 그랬다. 약간 이런 식이야. 네. 좀 제가 각색을 좀 한 건데. 네. 근데 그게 그러니까 나중에 막 후반부로 가면 이게 내가 이렇게 힘들 땐 얘랑 뭐 먹어야 돼. 얘랑 뭐 있어야 돼. 이런 걸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패턴이 일치하기 시작하고 이런 게 막 수십 개가 나와요. 예. 그게 강한 사람이에요. 이런 거 어떻습니까? 만약에 힘들어가지고 이 친구를 같이 파전을 먹어야 내가 좀 풀리는데 맨날 전화해. 그럼 맨날 힘든 건가?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예. 사람의 뇌가 스티븐 핑커라고 하는 학자가 예. 인간이 본능적이지 않아서 인간이 아니라 예. 본능이 너무 다양하고 세심하고 까칠해서 인간이라고 얘기했어요. 자 보세요. 네. 날씨가 아주 맑은 날 파전 먹으면 좀 아니죠. 그렇죠. 비 오는 날. 그렇죠. 뭔가. 그리고 월드컵 때 왠지 불고기 아닌 것 같죠. 치킨 먹어요. 그렇죠, 그렇죠. 맞아. 그렇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뇌가 그만큼 까탈스럽고 세밀하게 구분돼 있고 욕구가 그때 네. 그거랑 딱 맞아 떨어진다는 거예요. 계속 그걸 네. 갈구한 네.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오늘은 어떤 일이 있어도 새꼬시를 먹어야 되고 어떤 일은 어떤 일이 있어도 막창을 먹어야 되는 게 이런 게 있죠. 네. 그게 강한 사람이라고. 네. 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냥 이 사람 하나 붙잡아 놓고 얘한테 다 전화해서 얘한테 계속해서 낸다. 그게 감정의 배설구로 나를 쓰는 거예요. 그건 결코 좋은 게 아닙니다. 네. 그리고 그렇게 나를 감정의 배설구로 삼는 사람은 결코 나에게 고마워하는 사람도 아니고. 네. 그건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예. 그렇죠. 불려나가는 친구는 먼저요. 허구한 날 푸념 만들어줘요. 휴먼 해우수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어쩌다 한 번, 네. 어쩌다 한 번이겠죠. 어쩌다 한 번. 왜? 사람은 그러면 그 친구도 나한테 자기도 어쩌다 한 번 그럴 수 있는 경우가 네. 있거든요. 네. 게다가 이거 종류가 많으니까. 종류가 많으니까 대안들이 보이지.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저한테 좀 보상해주는 게 있어요. 남을 통해서 해소하는 것보다 뭐 얼마 안 들지만 제가 스트레스 받는 날은 저한테 립스틱을 사주는 거죠. 뭐 한 2, 3만 원짜리라도. 그러면 좀 해소가 되더라고요. 그냥 저한테 위안을 주는 거죠. 남들을 사용하지 않고. 네, 그런 것도 방법 뭐 괜찮은 방법이죠. 네. 네. 괜찮은 네. 방법이에요. 늘 말씀드리지만 빈도가 중요하니까. 빈도가 네. 중요해서 그래서 그러니까 5,000원짜리 물건 한 7개, 8개. 그래서 왜 그 다이소 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예, 속상할 때 다이소 가는 분들. 쇼핑으로. 예, 그러니까 뭐 50만 원짜리 하나 사는 게 아니라 막 자기가 평상시에 굳이 이걸 내가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왜 가끔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저 그렇습니다. 일회용 라이터 같은 거 담배 피는 분들 진짜 그거 사면 막 진짜 뭐 폐륜적인 짓 같은 네. 거라고 느끼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것 중에 이쁜 라이터 하나 사고, 그 다음에 뭐 예쁜 뭐 립스틱 하나 사고, 그 다음에 네. 뭐 책상 위에 있는 뭐 그 살까 말까 어떻게 경품으로 안 들어나 뭐 이런 게 생각했던 막 그 가습기 같은 거 하나씩 사면서 네. 그런 거 한 5만 원으로 한 10개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죠. 그러니까 저희 순민님께서도 지금 말씀하시는 게 저는 이제 일기 쓸 때는 안 좋은 일만 썼는데 이제 좋은 일을 할 때 일기를 써야겠다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데 네. 여기 하나의 또 습관으로 또 도움이 될 것 같고. 네. 그죠? 일기 얘기를 하셔서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네. 어쩌다 한 번씩 오는 큰 행복을 적고 일기에 매일매일의 고난과 슬픔을 적어요. 근데 이걸 바꿔서 예. 매일매일의 작은 행복을 적기 시작하면 예. 조금만 습관하면 큰 슬픔이나 큰 어려움을 직면할 수 있는 그런 일기를 쓸 수 있어요. 너무 좋은 말이에요. 그게 난중일기예요. 네. 똑같이 난중일기예요. 두 줄씩 그래서 누구랑 뭐 먹었다, 부장이랑 파전에 동동주 먹었다, 장수랑 그다음에 뭐 대장장이랑 같은 돌 먹었다. 그러다가 갑자기 예. 그렇죠. 전란에 대한 고민, 막 국가에 대한 책임을 짊어지는 그런 것을 담담히 쓰기 시작하시죠. 글 너무 재밌네요. 그러면 하나 더. 다음 거 한번 제가 네. 읽어봐도 될까요? 네네. 네, 3강 1 편에 대한 질문입니다. 미니님께서 말씀 주셨는데요. 교수님, 일하다 보면 전화만 와도 가슴이 두근거리고 무서워질 때가 있더라고요. 이게 심한 사람은 전화공포증도 있다고 하는데요. 전화공포증. 네, 이 전화공포증에 대한 심리적 해석이 궁금합니다. 저도 있어요. 심지어.
네, 그런 거는 오. 네, 누구나 다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우리는 왜 예전에 그래서 우리가 왜 우버거나 아니면 특히 그 배민 뭐 쿠팡이츠 뭐 그다음에 요기요 이런 거 쓰는 거예요. 그 상당수의 상당 부분의 이유도 거기 있어요. 왜 대면이 힘들거든. 아니 예전에 네. 그러신 네. 분도 있어요. 그 중국집에 예전에 이제 배달 요즘이야 뭐 많이 어플 쓰지만은 네. 중국집에 배달을 이 전화도 못 하셔서 그러니까 배달 자체를 못 하신 분들 많아요. 이 전화에 대한 공포증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예전에 저희도 그러니까 저랑 제 아내 그 다음에 그때 고등학교 2학년 다니던 제 첫째 딸. 네. 셋이서 맨날 소리 미루고 있더니 아빠가 야 네가 하면 안 될까? 엄마가 하면 안 될까? 계속 이러고 있어. 그러니까 이게 되게 웃긴 거지. 무슨 성격 장애 무슨 네. 가족도 아니고 네, 그런 경우 있어요. 그러니까 저건 전혀 이상한 게 아니에요. 네. 저걸 그래서 전화 공포증이라고 이름 붙이는 것 자체가 조금 우리가 저걸 질병처럼 보는 안 좋은 워딩이고요. 전화 네. 부담증이에요. 전화 부담증. 부담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부담이 될 때가 네. 있어요. 부담이 될 때가 뭐냐면 내가 사람을 이미 너무 많이 만나거나 대화를 너무 많이 한 상태. 스트레스. 네,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거나 사람을 대할 때 쓸 수 있는 에너지가 이미 소진된 경우에 특히 이런 경우가 많아요. 네. 그러니까 왜 그거 있잖아요. 예전에 제가 군대에서 훈련을 나갔는데 매복 막 이런 훈련 같은 거 나가면 막 사람을 거의 못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갑자기 TV에 내후반에 돌아와서 어떤 병사가 TV에서 사람만 나와도 좋다야. 그러니까 그 TV에 있는 사람이랑 여러분 안녕하세요라고 하면서 이제 그 프로그램에서 이제 네. 어린이 프로그램인데 막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했더니 그 병사가 안녕하세요 이러고 있어. 정신 나간 거지. 근데 그게 왜 가능해요? 사회적 에너지가 지금 완전 완충돼 있거든. 예. 완충돼 있거든.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람을 너무 많이 만나고 대화를 많이 하게 되면 네. 전화 자체가 되게 부담스러워요. 제가 이걸 제일 많이 겪은 게 유학 시절에. 유학 때. 유학 시절에 하루 종일 나가서 정말 신경 써서 대화해야 되죠. 왜? 영어니까. 맞아요. 영어를 해야 되니까. 예. 맞아, 영어. 근데 사람이 거의 모든 에너지에다가 언어에다 다 쏟고 난 다음에 딱 들어오면 전화를 못 해요. 영어로 오는 전화가 집에 오는 전화가 막 무서워. 맞아. 그래서 이것부터 거부감이 뽑아놔. 드시는 거예요. 이것부터 뽑아놓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건 전형적으로 내 에너지량이 떨어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역시 야홍님은 군대 하급자 시절에 전화 받는 게 정말 힘들었다. 그럼요. 이게 이렇게 상호관계가 완전 이게 딱 되어 있는 부분은 조금만 실수해도 더 힘들죠. 큰일 나니까. 네, 눈치도 보셔야 예, 돼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네. 전화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자, 우리 인류가 전화로 대화를 한 게 30년도 안 됐어요. 30년이 넘었겠구나. 전화가 발명된 건 100년이 넘었겠지만 네. 우리가 일상적으로 전화를 통해서 대화하고 이렇게 된 지는 뭐 50년도 안 된 거죠. 저는 제가 만 50이었는데 저희 집에 전화가 처음 들어온 날이 기억나는데 괜히 얘기했다. 근데 이게 회사 첫 출근하는 인턴들이 어. 제가 이제 투자자문사 근무하던 시절에 전화를 받아야 되는데 전화를 못 받는 거예요. 힘들지. 그래서 제가 정해줬어요. 전화가 3번 울리면 받아라 하니까 진짜 딱 3번까지 기다리고 받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랬냐라고 따로 물어보니까 무섭다고. 괜히 잘못 말할까봐. 이거 지금 네. 되게 좋은 방법 얘기하신 거예요. 3번 울리고. 사람의 표정을 보지 않고 대화하는 것 자체가 되게 어렵고 우리가 네. 전화를 인류가 쓴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우리의 30만 년의 뇌에서 전화는 지금 생각의 DNA에 안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어려운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래서 노련한 소대장들이 마찬가지 똑같이 해요. 3번 울리고 여기 써줘요. 충성 무슨 뭐 어대 무슨 병사입니다. 네. 통신보안 그다음에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해놓고 상대방이 나 누군데? 라고 하면 네 그렇습니까? 이런 첫 번째 리액션까지도 다 적어줘. 네. 그거대로 해. 그거대로 해. 그러면 이제 그게 익숙해지기 시작하면은 좀 자연스럽게. 예, 마중물이 되는 거죠. 마중물이 되기 시작하면서 네. 예, 그래서 연습하셔야 돼요. 연습. 맞아요. 네. 예. 아니, 지금 제가 또 이제 하나가 나왔는데. 네. 벨소리와 무음. 내가 이제 꼭 벨소리나 무음을 하시는 분들도 혹시 이게 전화 공포증에 해당이 되는 건가? 지금, 1님이 또 이게 해주셨습니다. 소리에 대한 공포증 아닐까요? 저도 그러는데. 전화 공포증. 이거 사실 왜냐면 그러니까 남들한테 피해를 줄까봐 많이 진동 그러실 무음을 수도 하는데 네. 본인이 가만히 혼자 있어도 이게 벨이나 무음으로 해놓으시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예전에 네. 이거는 이제 정규적으로 네. 병리적인 그런 편람에 들어가진 않았는데 이제 심리학과 정신의학에서 DSM이라고 해서 이제 정신병이나 정신질환을 판단하는 기준에 근거들을 이렇게 적어놓고 다양한 그런 정신적 어려움의 목록을 적어놓은 책들이 있어요. 네.
이게 이제 DSM 1, 2, 3, 4, 5 이렇게 좀 이제 개정되고 있는데 한 10년, 20년마다 한 번씩. 네. 예전에는 요만했다고 DSM이. 근데 지금 DSM이 이래요. 네. 두꺼워 한 5배, 6배 두꺼워졌어. 그러니까 뭐야 이게 점점 더 많은 분들이 정신적으로 문제 있다고 진단해버릴 수 있는 기준이 생겨버린 거예요. 네. 되게 웃긴 건 자꾸 근데 이제 이런 것도 들어간다 하는데 그 중에 예전에 한번 10년 전에 스마트폰 초창기 때 팬텀 바이브레이션 신드롬이라는 게 집어넣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팬텀 바이브레이션. 팬텀 바이브레이션, 팬텀 유령이죠. 네. 바이브레이션 진동이죠. 진동. 네네. 그러니까 신드롬은 증후군이죠. 어. 그러니까 자꾸 뭔가가 울린다고 생각하거나 그러니까 느껴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심지어 진동까지도.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30만 년 인류 역사 동안 이런 디바이스 어디 갔지? 예, 이런 디바이스에 핸드폰. 의해서 뭐가 갑자기 빵 하고 울리는 적, 네. 웅 하고 저기 진동하는 적 이게 없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여기에 대비되어 있는 그 뇌가 아니란 말이에요. 뇌가 아니다. 예. 대부분의 동물들과 같이 인간의 뇌도 결국 상황과 환경에 적응해오면서 살았는데 네. 이게 너무 빠른 속도로 바뀌어버려서 실제로 저도 느껴요. 갑자기 휴대전화를 무음으로 해놓는 걸 까먹었는데 저는 진동도 안 했고 무조건 무음으로 해놓거든요. 네. 무음으로 해놓는데 왜냐하면 진동이나 소리는 어차피 울리는 건 마찬가지니까 무르릉 하고 울리는데 순간적으로 내가 확 집어던지고 싶더라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네. 이거는 굉장히 그 침범적입니다. 침범적이라서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무조건 전화를 받아야 되는 분들은 정말 급여 많이 드려야 된다. 전화 받으신 분들. 네. 그러니까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많이 그게 있을 것 엄청난 같아요. 스트레스거든요. 네. 특히 한국 사회처럼 정말 24시간 사람들 만나야 되는 그런 문화에서는 네. 저건 당연한 거예요. 네. 근데 여기서 네. 아니 파생돼가지고 네. 또 저희 송송초보님이 또 이런 말씀을 하시네요. 회사에서 이제 하루 종일 시달리다니까 네. 시달리니까 오히려 내 가족이나 친구에 대한 어떤 인간관계에서 너무 시달리니까 네. 지친 거야 그게. 전화 받고 뭐 친구들하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가족들하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런 후유증이 좀 있더라. 또 이렇게 또 말씀하시기 이게 힘들다. 네. 뭐 어떻게 봐야 돼요?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음. 혼자 있는 시간을 안 가지면은 그래서 번아웃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왜 아무런 건강에 문제가 없는데도 자꾸 무기력감 느낀다라고 하면 회의 많이 하고 업무 보고 많이 하고 미팅 많이 하고 이런 분들인데 네. 자기 혼자 있는 시간은 없어. 그러니까. 네네. 요즘에. 그러면 안 근데 되죠. 인류는 지금까지 대부분의 시간을 멍 때리면서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거 주워 먹으면서 살았거든요. 우리가 이런 어마어마한 메가시티에서 살아본 적이 없어요. 우리 한국은 이 한국이란 땅은 그리고 도농도 안 가려. 도농도 안 가리고 심지어 네. 그래서 왜 약간 조금 멀리 떨어져 있는 농촌 지역에 사는 분들도 심지어 굉장히 많이 울리고 받고 하고 있기 맞아요. 때문에 도농을 안 가리고 우리는 다 사회적으로 이미 되어 있는 상태에서 살고 있거든요. 네. 유일한 방법은 그래서 뇌를 사회적으로 시키는 방법은 혼자 있는 거예요. 혼자 있는 거? 혼자 있는 거. 제가 네. 가끔씩 이래요. 가족도 타인이다. 가족도 타인이에요. 그쵸? 그러네요. 네네네. 네. 진짜 가족 타인이네. 네. 진짜. 그러니까 그 가장 소중한 타인이죠. 하지만 그렇죠. 그 소중한 하지만 어쨌든 타인에게 잘하기 위해서라도 나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해서 특히 회사에서 모든 에너지 다 쏟고 바로 들어가서 가족들이랑 만나면 그 가족들의 침범은 못 견디는 거죠. 그게 침범이 돼버리는 거야. 가족의 안부를 물어보거나 아니면 나한테 뭐 이제 가벼운 대화를 하자고 해도. 예. 그래서 30분, 저는 뭐 한 30분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정 안 되면 다만 15분이라도 네. 집에 들어가기 전에 멍 때리고 들어가세요. 혼자 때리고 시간을 좀 시간 가지고. 30분. 그리고 뭐 술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네. 너무 이제 그 전날 과음하시면 안 되겠지만 진짜 조용히 앉아서 혼술. 네. 이제 혼술. 뭐 이렇게 뭐 저기 어묵탕 같은 거 하나 딱 놓고 이렇게 혼술 이렇게 가볍게 예. 취기 안 느낄 때까지 이렇게 멍하니 한 20분 30분 정도 네. 하고 들어가 보세요. 그래야 뇌가 네. 이제 좀 호흡이 좀 들어가 있는 이제 좀 덜 그 소진된 상태에서 좀 에너지를 약간 재충전한 상태에서 리프레시하고. 그렇죠. 네. 그거 안 하고 들어가면 반드시 이 현상 나옵니다. 예. 네. 가족이 물어보면 뭐예요? 방금 전에 뭐라 그랬어요? 이러고 나와요. 친구가 말 시켜도 짜증나고. 우리 또 임정수님께서 SNS를 통한 대화나 짧은 글에 익숙하다 보니까 장문의 글을 쓰기가 어렵고 싫은데요. 극복하는 방법이 있는지 또 물어봐 주십니다. 쓰세요. 써라. 아니 SNS랑 이거는 네. 뭡니까? 주로 치죠. 네. 타이핑. 이게 더 빨라요. 아, 이 글로. 맞아. 네, 이거 네. 펜으로? 펜. 이건 제 거 직접. 아니에요. 제 건가? 아날로그 방식으로. 펜으로 쓰세요. 펜으로 쓰면 속도가 느려지죠. 되게 재밌는 건 그렇죠. 느려지기 때문에 깊은 대화가 나와요.
왜 우리 이제 야. 수업 듣거나 아니면 뭐 기자분들이 브리핑 이제 뭐 기자회견할 때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하는 분들의 얘기를 제가 이제 취재하시는 분들 기자분들이 쓰죠. 자, 이렇게 이제 타이핑합니다. 네. 자, 타이핑이 더 빨라요. 이렇게 손으로 쓰는 게 더 빨라요. 타이핑 훨씬 더 빠르죠. 따다다다. 네. 네. 그래서 되게 재밌게도 이 사실을 안 놓치고 디테일까지 다 그 캐치를 하는 그런 공부를 할 때는 타이핑이 유리하죠. 근데 핵심이 뭐야?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거 쓰는 건. 이 필기를 이렇게 손으로 하는 학생들이 핵심 세계를 더 잘 빼내요. 네. 그래서 제가 기자분들에게 이런 조언을 자주 드려요. 팀으로 가셨다? 그러면 제발 두 분 다 이거 하지 말라고. 두 분 다 이거 하지 말라고. 한 분은 이걸로 하시고, 예. 한 분은 이걸로 하시라고. 예. 이거 하시는 분이 핵심을 거기서 뽑아내서 하고. 그래서 왜 팀플레이로 과제할 때도 그렇고, 어디 출장 갔을 때도 그렇고, 한 사람은 노트북, 한 사람은 이거. 그러니까 두 사람 다 이거 꺼내지 말라 그래요. 이거 하지 말라 그래요. 그래야 이제 상보적으로 되죠. 상보적으로. 네. 그렇죠. 근데 핵심이 있어야 길어져요.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핵심 없는 얘기 길게 쓰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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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핵심이 있어야죠. 네, 그래서 이렇게 쓱 글로 써보잖아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글로 딱 써보면, 글로 딱 이렇게 써보면, 하다가, 요거 딱 세 개가 잡으면 꼭지 세 개가 나오면서 거기서부터 이렇게 얘기가 새끼를 치기 시작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럴 때는, 글을 쓴다라고 하지만 지금은 타이핑이니까 이제 펜을 한번 잡아보시면 펜으로. 좋아요. 그럼 앞서서 말씀 주셨던 부킹 프라이스 방법에서도 직접 글로 기록해도 좋겠네요. 좋죠. 네. 예. 그러니까 뭐 아까 지금 말씀해주신 또 질문이 있는데 네. 이제 혼자 이제 시간을 이제 보내다가 네. 갑자기 이제 확 공허해지면서 이제 그 오케이 님이죠. 오케이 I'm okay. 야 이거 정말 아이디가 와닿네요. 멋지십니다.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하고 있다가 이제 혼자 있어요. 자, 혼자 있는데 집안일도 열심히 하고 잘 시간을 보내다가 갑자기 확 공허해지면서 혼자 이거 시간을 또 어떻게 보내야 될지 방금 이제 말씀해주신 뭐 혼술도 있고 약간 멍 때리는 것도 있겠지만은 이게 뭐 뭔가 고장난 로봇처럼 이렇게 좀 하루를 뭐 보내고 있다 네. 이렇게 되는데 그 혼자의 시간을 좀 효율적으로 보낼 수 있는 방법들 저도 뭐 궁금해요. 사람마다 좀 네.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 뭐가 있을지 참 또 뭐가 있을까요? 방금 말씀해주신 거 외에도 또 있을까요? 혹시? 혼자 있을 때 하면 아주 좋은 것들 중에 의외로 심리학자들이 연구해보면 심호흡. 심호흡, 심호흡? 명상. 네. 그러니까 심호흡. 명상까지 가면 더 좋지만 어. 우리 이제 뭐 마인드풀리스 마음 챙김 명상 이런 걸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네. 그냥 심호흡하는 거예요. 예, 그것도 명상이에요, 일종의.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심호흡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의외로 다른 사람들이 했을 때 절대 안 하는 행동이거든요. 맞아. 네, 진짜. 네, 네. 이거 웬만큼 거만한 사람이 아니고는 심호흡을 안 해요. 네. 오늘 좀 거만해져야겠네요. 오늘. 이거 심호흡 진짜 사람들이 심호흡을 안 해요. 예, 진짜요? 예, 예. 맞아. 참 심호흡하는 사람 본 적이 없어. 예, 내 예. 앞에서. 저는 하고 있었는데요. 아, 그래요? 그래서. 네, 아니, 저는 소심한 심호흡 아니에요? 심호흡이 아니라 한숨이지, 한숨. 한숨. 그러니까 심호흡을 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그 모습이 워낙 현저해서 이 분위기를 깨는 경우도 많고, 네. 그리고 항상 말을 하거나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람이 심호흡을 해야 멍 때려져요. 심호흡. 네, 심호흡이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또, 네. 그러니까 뭐 뇌에 산소가 공급된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혈액순환이 된다, 이런 것도 있지만, 그때 사람이 진정으로 멍 때려져요. 심호흡을 하잖아요. 다른 생각을 못 한다니까. 그러네요. 예, 예. 그러네. 호흡에 진짜. 집중하다 네, 보니까. 네. 그러니까. 네. 그래서 한 이제 들어마셨다가 내뱉고 들어마셨다가 내뱉고 이런 거를 갖다가 좀 하면서 네. 멍 때리는 시간을 갖는 거 심호흡. 굉장히 좋고요. 네. 굉장히 좋고. 그치. 지금 제가 그래서 지금 임정수님이 아주 잘 정리를 해주신 게 그래서 내가 실수했거나 잘못하거나 그래서 고쳐야 되겠다. 요걸 타이핑으로 하는 게 좋아. 요거는 내가 객관적으로 보면서 네. 인정을 하는 거지. 상처는 덜 되면서. 네. 고칠 수 있게 아까먹게. 근데 내가 좋았던 일 이런 거는 글씨로 쓰는 거야. 그리고 심지어 사진으로 찍어서 그냥 붙여도 돼. 그러니까 내 손으로 직접 쓰는 거예요. 더 느려지게. 예. 그래야 더 맛깔스러워져요. 몸이 그걸 느끼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지난번에 제가 KTX 탔는데 되게 좌석을 잘 샀다라고 생각했는데 되게 불편한 좌석을 산 적이 있어요. 예. 그 옆 사람에 따라서. 아니 그 좌석 자체가. 그게 아니라 제가 오랜만에 이제 특실을 맘먹고 탔는데. 특실? 이제 저는 늘 자켓을 입어야 되잖아요. 가면을 많이 하니까. 네네. 근데, KTX는요, 특실 할 때, 네. 하행선 같은 경우는, 홀수 자리를 예매하면 예. 못 골 데가 없어요.
아. 다 양쪽에 들어가 있어. 오. 그러니까 맞다 짝수 사야 되겠다 앞으로는. 예, 예. 상행선은 반대예요. 예, 근데 산천과 비산천이 또 달라요. 네. 근데 KTX 전문가실. SIP도 전문가입니다. 자, 근데 어쨌든 그러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글씨를 쓰면 마치 무슨 대단히 내가 뭐 실수한 것처럼 느껴져서 예, 그 별로 좀 그래요. 근데 그런 거는 스마트폰의 메모장으로 네. KTX 하행선은 오랜만에 특실 살 경우 무조건 짝수. 짝수. 크크크 이렇게 적으면 돼요. 하행선 짝수. 그래야 네. 뇌가 딱 적당히 기억해. 실수한 것들 이런 네. 아, 재밌다. 것들. 네, 그런데 행복했던 것, 좋았던 것들, 맛있게 먹었던 이런 거는 그렇게 느끼면 약간 건조해지거든요. 네. 그래서 일부러 이게 기록을 여기다 해라. 써 이렇게 네. 이게 그 종에다 써. 네. 그래가지고 삼식이랑 그다음에 막창 2인분에 소주 한 병 어제 먹었는데 다시는 등교하고 싶지 않은 기분 나졌음. 어. 그럼 그래서 써놓고 그걸 찍어. 네. 스마트폰으로 찍어. 그래서 남겨. 어. 그럼 그게 내 거거든. 그렇죠. 내가 훨씬 더 손품이 많이 들어간 내 거거든. 그럼 생각을 물질처럼 만들 수 있어요. 네네네. 정보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어. 네네. 하여튼 그런 거부하고 울 것도 없다 그러시잖아요. 네. 나 이거 아시는 분 저는 아예 몰랐네. 습관이 하나 있는 게 그 핀터레스트 혹시 아십니까? 핀터레스트. 그 어플인데 이게 제가 뭐예요? 그 사진처럼 이렇게 올라오는 어플이에요. 맞아. 뭐 페이스북, 네. 인스타그램 뭐 이런 핀터레스트 그렇죠, 뭐 그렇죠. 비슷하죠. 네. 그래서 핀터레스트. 명언을 저는 참 좋아하는데 네네. 영어를 또 잘하고 싶더라고요. 더 미국 주식을 또 해야 되니까. 그래서 영어로 된 명언. 뭐 예를 들면 셰릴 샌드버그님이나 워런 버핏 선생님의 명언들이 아주 명료하게 정리돼서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한번 보기 시작하면 밤새 읽습니다. 명언만 몰입돼가지고. 몰입해서. 좋은 글들이 너무 많아서 이걸 내 걸로 만들어야겠다. 그러면 저도 모르게 그 다음날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을 제가 쓰고 있고 네, 그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살고 있고 네, 그것도 저랑 대화하는 시간도 참 좋은 습관이지 않을까. 그럼요. 그래서 같이 공유를 또 하고 싶더라고요. 뭐 유명한 말이죠. 너무 좋네요. Saying is believing. 말하는 걸 믿게 돼 있거든요. 말하는 걸 믿게 돼 있고. 네. 그래서 믿으면 그 행동을 하게 돼 있고. 네. 네. 갑자기 저도 뭘 좀 써야 될 것 같고 이제 앞으로 일기도 좀 저는 써야 오늘 될 것 같고. 이거는 이제 써야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영어를 이제 보지만 말고. 사실 네. 펜으로 뭘 써본 지가 많이 오래된 것 같아요. 예전에는 정말 다 펜으로 했는데 네. 뭔가 이렇게 내가 집중해서 네. 내 마음에 있는 걸 뭔가 써내려간 적이 있었나 최근에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긴 저도 하더라고요. 후회가 되네요. 중요한 아이디어도 펜으로 써서 직접 손으로 써서 그거를 촬영하거나 아니면은 심지어는 그걸 종이에다 놓고 여기다 넣고 다녀라 뭐 이런 연구들도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물질이 되는 거지. 존재하는 생각이 존재하는. 드는 거예요. 네네. 네. 그래서 효과들을 본다는 경우가 많죠. 예. 네. 아, 너무 진짜. 어흥야옹님께서 네. 손으로 적어서 사진을 찍는 거 좋네요. 이렇게 그쵸. 기록을 해두는 저랑 걸로. 비슷한 네. 저랑 비슷한 그런 습관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 자, 저희가 또 이제 다음 또 질문을 또 가야겠죠? 질문이 또 예. 네. 우리 남는 내용이 하행선 짝수밖에 안 남은 것 같은데. 네, 세 아닙니다. 번째, 네. 예, 세 번째 질문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5강 돈의 편에 달린 질문인데요. 한스님께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예전에는 재정적 여유에 따라 소비 형태가 달라진다고 생각했었는데요. 비슷한 조건에서도 소비 형태에 천지 차이가 나는 것을 봤습니다. 소비에 미치는 심리적인 요인이 무엇이는지 좀 궁금합니다. 예, 이렇게 또 말씀해 주셨고, 뒤에 잠깐 PS로 좀 말씀해 주신 게, 네. 지난 토크 콘서트에서 소심한 마음에 사인 요청을 못했으나, 교수님께서 최근 서적을 초3 큰딸이 너무 좋아해서 흐뭇하다. 예, 관절기 좀 조심하셔라. 네. 이렇게 미니언즈. 예, 미니언즈님. 네, 이렇게 미니언즈 또. 인상 너무 좋지 않습니까? 예, 예. 진짜로 저희 집 딸 둘이, 네. 제 딸 둘이서 얼마 전에 이제 여름에 개봉한 그 미니언즈 2인가요? 네. 그거 보러 갔다 이상하게 아빠 보고 싶지 않니? 막 이랬대요. 그랬더니 동생이 언니 이상하게 아빠 생각나. 이거. 그만큼 너무 인상이 좋으셔서 예. 이런 긍정적인 그러니까요. 별명들도 네. 생기셨대요. 여기서 해서는 안 될 농담이지만 팩트는 팩트니까요. 저희 아버님 함자가 인자 상자입니다. 김자 인자 상자. 진짜. 네. 진짜님. 네, 그래서 저희 집에서는 절대 하면 안 되는 얘기가 걔 인상이 별로야. 그러면 이제 바로 맞아요. 이제. 아버님을 모독한 게 되기 때문에. 네. 자, 네. 꿈처럼 만년필. 예, 좋죠. 소비에 미치는 심리적 요인이 너무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사실은 진짜 천건 만건의 분량인데, 그런데
이제 재정적 여유에 따라 소비 행태가 달라진다. 뭐 이것도 당연히 있는 거지만 네. 소비에 미치는 심리적 요인 중에 오늘은 어떤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하냐면요. 내가 언제 명품 사냐. 네. 원하는 명품 말고 그냥 무작정 명품이나 해가지고 막 비싼 거 막 사는 거. 언제 살까요? 돈이 있을 때. 근데 저는 뭐 이게 명품을 사본 적이 없어서 뭐 잘 모르겠지만 스트레스 받을 때 뭔가 이게 돈이 큰 돈이지만은 내가 이걸로서 뭔가 해소를 하거나 어떤 그런 누군가를 어떤 위해서 충동적인 살 때 아니면 저는 안 살 것 같아요. 충동적인 그러니까 뭐랄까. 사실 네. 명품에 또 일가견이 있고 저도 주위에 보면은 뭐 그게 명품이 뭐 옷이나 가방이든 자동차든 딱 거기에 원래 안목도 있고 볼 줄 네. 알고 거기에 자기 어떤 많은 어떤 가치관이 투영돼서 그걸 사는 분들이야 뭐 당연히 그건 뭐라 그럴 필요도 없고 오히려 그런 분들로 인해서 또 독특한 또 관점을 가지게 되니까 좋은데 그런 게 아니라 진짜로 조금 무리를 하는 수준을 넘어서서도 그냥 명품인데 훅 하고 사는 경우들 네. 그런 경우가 우리 예전에 보복심리 뭐 보복 속이 뭐 이런 거 네. 있었잖아요. 맞아요. 예. 근데 그것보다 더 센 요인이 뭘까 더 기저에 있는 요인이 뭘까라고 이제 심리학자들이 많이 연구를 하는데 네. 네. 결론은 이렇게 나왔어요. 유일한 결론은 아니겠지만 최근에 심리학자들의 연구에서 이거구나라고 좁혀지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외로움. 외로움. 공허함, 네, 외로움. 네. 그래서 네. 그 외로움이 가장 그 기저에 깔려 있는 외로운데 두렵거나 외로운데 분노하거나 외로운데 스트레스 받거나 외로운데 뭐 하거나 이렇게. 그러니까 근데 항상 외로움은 같이 묻어 나오더라는 거예요. 외로움은. 네네. 그러니까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명품을 사는 분이 외롭다는 게 아니죠. 네. 그런데 그런 명품 소비에서 약간 근거가 없거나 아니면 무작정 되는 소비 중에 상당 부분의 기저 원인을 파악하고 들어가면 공통 요인은 이제 개별 연구들을 종합해 보니까 나오는 거예요. 외로운 거예요. 외로운 거. 우리 지마스터님께서 결핍이라고 하시는데 결핍. 결핍이 또 외로움. 그럼요. 외로움이 결국은 결핍인데 저 보세요. 지금 위에 자존심이 지금 김정영 님이 자존심이 심각하게 훼손되었을 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자존심이 심각하게 훼손됐을 때도 외로운 상태에서 자존심이 그렇죠. 훼손됐을 네. 때. 그렇죠.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외로운 열등감 외로운 분노, 외로운 이렇게 외로움이 들어가니까 공통 분모들이 나와서 네. 자, 근데 여기서 또다시 근데 말씀드리고 싶은 건 외로운 거랑 고독이랑은 다른 겁니다. 고독과 외로움은 좀 다르다. 조금 고독은 어떤 식으로 이제 심리학자들이 생각하냐면 예. 내가 스스로 선택해서 의미를 찾고 있는 나만을 위한 시간. 근데 외로움은 뭐냐? 타인을 바라고 있는데 배제되고 있는 거죠. 네. 근데 되게 재밌는 건 고독을 즐긴다라는 표현은 좀 그렇긴 하지만 자기가 평상시에 문득 고독에 빠져보고 고독을 심지어는 또 즐겨보고 이렇게 한 사람은 외로울 때 똑같이 외로울 때 부정적인 행동들이 잘 안 나와요. 예,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평상시에 혼자 있는 시간이 거의 없던 사람들은 예. 외로움을 느낄 때 굉장히 부정적인 행동들을 많이 해요. 그 중에 하나가 명품. 그 중에 하나 명품. 근데 저는 가족들이랑 또 많이 보내고 친구들하고도 시간을 많이 보내니까 무드무드 혼자 있는 시간이 네, 필요해요. 혼자 있는 시간이 그렇게 네.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혼자 있는 시간에 달콤함을 가져보고 이런 게 혼자 있는 거에 참 달콤하고 좋은 거구나 라고 느껴본 사람은 외롭다라고 느껴졌을 때 다른 사람들이 필요한데 외롭다라고 느껴졌을 때 그걸 좀 잘 이겨내거나 잘 견뎌내거나 그래도 잘 핸들링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 이 고독이라고 하는 순간이라는 걸 거의 인생에서 가져보지 못했고 늘 그런 시간이 없었던 사람들은 나는 되게 활기차고 늘 유쾌하고 늘 행복하다고 생각했지만 외로움에 대한 저항력은 되게 약해진 상태죠. 그런 사람들이 많이 빠지는 것을 또 이제 다양한 심리학자들이 지적을 해왔는데 예를 들자면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명언 제조기 중에 한 분이 심리학자 중에 그 김정훈 박사님이라고 계세요. 이제 머리 좀 뽀글뽀글한 분인데 네. 이제 그 아내와의 결혼을 후회한다. 이 책이 있었어요. 아내와의 결혼을 후회한다. 그 책 속에 지금도 후회를 하고 계세요. 왜 후회를 할까요? 네. 김정훈 김정훈 박사님, 박사님. 문화심리학자인데 네. 제가 진짜 존경하는 선배죠. 진짜 공부도 많이 하시고 예. 저한테 필요한 그런 조언도 정말 많이 주시는 정말 지혜롭고 유쾌한 선배인데 김정훈 선배가 이 선배님이 김정훈 박사님이 만들어낸 명언 중에 되게 진짜 저한테도 오래 기억 남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외로움에 견디다 못해 나쁜 관계로 도피한다는 얘기예요.
네, 그게 바로 고독을 네. 문득문득 혹은 혼자 있는 시간의 가치나 이런 기능을 거의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이 외로울 때 그러니까 뭡니까? 그냥 물리적으로 혼자 있는 시간이 그냥 두려워버리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혼자 있어 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때 오히려 나쁜 관계로 도피한다. 나쁜 관계로 도피한다는 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도움 안 되는 친구, 사실은 별로 나한테 오히려 계속 무기력만 만들어내는 친구, 혹은 심지어 왜 우리 이런 말 많이 쓰죠? 나를 보험으로 하는 친구, 아까처럼 말씀하셨던 나한테 와서 배설이나 하는 친구, 감정 배설하는 친구, 이런 사람들에 대한 우리 만나자고 하는 요구나 아니면 이런 제안을 조절을 못하고 거절을 못하는 거죠. 거절과 조절은 좀 다르긴 합니다만. 더 안 좋은 상황으로. 네, 그렇죠. 그러니까 더 이제 더 외로워지고. 더 외로워지는 거죠. 악순환의 반복이 되죠. 네, 아니 뭐 아까 이제 명품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하시다 보니까는 뭐 열등감이 반영되는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도 좀 있으시네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열등감도. 네. 근데 사실 열등감이라고 하는 건 누구나 다 가지고 있고 그리고 열등감이 없는 사람은 오히려 좀 굉장히 기만적이라고 봅니다. 저도 열등감이 있죠. 그리고 되게 재밌는 건 열등감이라고 하는 걸 그 사람의 타고난 속성이나 아니면 그 사람의 뭐 평생의 문제점처럼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해요. 아니죠. 순간순간 상황적으로 열등감을 얼마든지 느낄 수 있어요. 제가 이제 얼마 전에 학회를 갔는데 네. 저보다 한 5년 정도 후배 교수예요. 그러면 이 5년 정도가 딱 뭐냐면 제가 박사학위 받을 때쯤 이제 대학원 들어오거나 막 이런 친구들이죠. 그러니까 제 머릿속에서는 약간 애기 같은 친구. 학문적으로. 근데 그 친구가 이렇게 발표한 논문을 보고 제가 머리가 뻥. 제가 나보다 너 나은 논문을 쓰고 있는 거야. 열등감이죠, 그거. 네. 열등감이죠. 근데 그 열등감을 어떻게 내가 처리하느냐가 문제지. 열등감을 느끼는 것 자체는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그래서 열등감이 딱 느껴지면 네. 이게 부러워해야 돼요. 부러워하라. 그거에 대한. 네, 질투하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부러워하면 지는 거다, 부러우면 지는 거다인데 이건 아니고요. 질투하면 지는 거예요. 또 새로운 자극제로 네. 활용을 그러니까 이제 해야 돼요. 부럽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부럽다고 얘기를 해야 돼. 그래서 제가 그 후배한테 그랬어요. 야, 너 그런 놈을 어떻게 다 쓰고, 최 박사 진짜 부럽다. 근데 최 박사가 이제 그게 왜 중요하냐면 네. 그 최 박사가 저를 좋아하는 선배로 생각해, 저를 좋아해주면, 선배님, 요렇게 실험하니까 좀 괜찮아지더라고요. 알려줘요. 그런 논문을 쓸 수 있는 방법을. 네. 근데 그 최 박사가 저를 안 좋아하잖아요? 그러면, 선배님도 쓸 수 있어요. 아주 가식적인 격려만 주고 가버린다니까. 그 방법을 절대 안 알려주고. 네. 네. 그러니까 열등감 느끼면 재빨리 부럽다고 얘기를 해요. 질투하면 안 되지. 질투는 뭐겠어요? 나도 너처럼 좋은 논문을 쓰고 싶어 라고 하는 게 부러운 거고 질투는 뭐냐면 넌 다시는 그 논문을 못 쓰게 해주겠어. 맞아. 그런 거잖아요. 배 아파서 뭔가. 네. 그러니까 아까 왜 남 일 방해하는 사람들. 네. 방해하는 사람들이 뭐냐? 부럽다라는 얘기를 평상시에 한 번도 못하는 인간들이 그렇게 꾸역꾸역 쌓여가면서 상황적으로 쌓여가는 열등감을 네. 그때 제대로 발현을 못하니 그걸 합치면 우리가 이렇게 부르는 사람이 되죠. 컴플렉스가 심한 사람. 네. 이렇게 되는 거겠죠. 아니 지마스터님께서 네. 이거 진짜 저도 되게 공감 많이 하는데 부럽다라는 말을 입 밖으로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부럽다. 참 이게 그러네요. 저걸 제가 바꿔볼까요? 지금 말씀하신 건 네. 저런 과감한 플레이를 시도할 수 있는 저 선수가 부럽습니다. 실제로 스포츠 선수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저런 과감한 플레이를 과감한 플레이를. 실제로 실행하는 걸 보고 참 용기가 부럽다. 자, 그럼 이제 그 과감한 플레이를 시도한 그 선수 입장에서 가보자고요. 네. 과감한 플레이라는 건 그런 타구나 공이 평상시에 늘 오는 방향이 아니고 아주 예외적으로 특이한 거죠. 그렇죠. 걔는 그것도 연습했다는 얘기예요. 연습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준비된 자다. 준비된 사람. 네. 그러니까 부럽다, 네. 고맙다, 심지어는 왜 거절의 말 이런 것들은 연습해야 돼요. 거절의 평상시에 말도. 그냥 네. 운전하시면서 연습하셔야 돼요. 연습하죠. 운전하시면서 저도 연습했어요. 야, 그러니까 이제 저만의 이제 그런 거절, 감사, 특히 부러움 이런 표현들은 평상시에 자주 하지 않으니까 정말 정작 그 상황이 됐을 때 할 때는 입이 안 떨어져. 이런 어려운 타구 왔을 때 그것도 이렇게 한번 잡아보려고 하는 과감한 시도를 하려고 하는 게 잘 안 떨어지는 것처럼 생각이 안 떨어지는 것처럼. 그러니까 거기까지 연습해야 돼요. 평상시에 하는 연습이. 그러니까 연습을 계속 해야 어떤 네. 그 상황에서도 그럼요. 순간 자기가 이제 할 수 네. 있는 그 범위가 넓어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혼자 한번 부럽다라고 해보는 거 되게 좋아요. 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제 왜 우리 오겐키 데스까 뭐 이런 거 네. 이제 일본 일본 드라마가 드라마. 유행할 때 네. 그쵸.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제가 그냥 운전하면서 연습을 해봤어요. 뭐 요즘이야 좀 그러면 일본어 뭐를 좀 섞어서 얘기하는 게 좀 그렇게 유행은 아닌데 예, 부럽데스네. 부럽데스네. 어머 김 박사 부럽데스네. 부럽데스요. 막 이러면서 이제 약간 장난식으로 얘기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한 적이 맞아. 있어요. 그래서 그걸 연습했으니까 됐겠죠. 연습하면 툭 하고 튀어나오거든요. 네네. 또 다른 분이 감사나 부러움은 잘 표현이 되는데 거절은 또 어렵다고 하시죠. 야, 저거 진짜. 거절은 왜냐면 거절. 최고 난이도죠. 왜냐면 최고 난이도다, 네. 진짜. 부럽습니다. 부럽다. 부러워. 부럽댔어요. 네. 이렇게 이제 하는 거는 그냥 언어를 전달하면 되는 건데 그렇죠. 거절은 심지어 네. 말의 톤과 내용이 달라져야 되기 때문에 최고 난이도 중에 하나예요. 거절. 정말 저. 거절 왜 거절 못하세요? 진짜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거절 왜 못하세요? 아, 이게 뭔가 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인 건데 내가 늘 보여줬던 어떤 뭐 착한 사람 컴플렉스라 해야 되나? 남들이 나를 이렇게 봐줬는데 그러니까. 내가 이걸 거절하면 지금까지 내가 쌓았던 모든 것들이 좀 허물어지지 않을까라는 약간 불안함? 대부분이 그렇게 부담감. 생각하실 그렇죠. 것 같아요. 네. 나는 남들이 나를 이렇게 봐줬었는데 그런 것 때문에 거절을 못하고 오히려 나중에 제가 또 힘들어하는 그거 하느라고. 그 저도 양대축이에요. 그랬어요. 양대축. 네. 네. 근데 저는 비슷하죠. 조금 바뀌었어요. 네, 네. 처음에는 비슷한 생각을 가지다가 예. 제가 힘들더라고요. 너무 다 수용을 하려니까. 수용하니까. 네, 그래서 좀 내가 지금 그 단계인데. 대신 그 부탁해준 것은 정말 고마운데 나는 지금 그걸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예. 약간 제 부정적인 상황을 오히려 얘기해주면 거기서도 이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음. 공감을 불러 이러는 그러니까 것도 거절. 그 한 턱을 넘는 게 힘든 것 같아. 저도 계속 연습 그러니까 중인데. 이해해준다라는 걸 내가 알아야 되는데 네. 그걸 내가 알기 전에 그 뭔가 하나의 큰 벽. 그러지 않나. 어렵네. 예. 이게 거절을 하지 못하고 거절은 참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나를 어떻게 볼까. 네. 두 번째 그렇죠. 어색해지면 어떡하지? 맞아. 친해졌던 맞아. 관계가 맞아, 나빠지면 맞아. 어떡하지? 맞아.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거절을 못한다라는 거 하는 건 내가 착하다는 뜻이에요 결국은. 그렇잖아요. 나쁜 뜻은 않죠. 정말 좋은 뜻이죠. 그렇죠. 착한 사람이네. 네, 그러니까 그렇다고 이제 거절 잘하는 분이 무조건 나쁘다는 뜻은 아니죠. 그렇죠. 네. 제가 얼마 전에 그 얘기를 왜 우리 이제 유튜버 이제 신사임당 PD한테 네. 제가 맨날 농담으로 당신처럼 거절 잘하는 인간은 처음 봤어. 근데 거절 딱딱해요. 딱딱해요. 근데 이 주원규 씨도 정말 사람이 싫은 소리를 못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도 거절. 네, 그러니까 근데 그런 경우도 연습을 많이 한 거예요. 연습을 많이 하는데 여기 이제 하나 핵심이 있어요. 자, 보세요. 거절이라고 하는 건 이런 여러 가지 염려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마음이 복잡해지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마음이 복잡해지거나 아니면 막 여러 가지 생각이 동시에 떠올라서 이렇게 정리가 잘 안 될 때 보이는 특징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말의 내용과 내용, 네. 의미적인 내용과 네. 말의 톤이 자기도 모르게 일치되면서 네. 오히려 더 수렁으로 빠져드는 경우가 많아요. 자, 말의 톤과 말의 내용, 네. 의미가 일치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 상사 앞에서 막 이제 벌벌 떠는 그런 그 부하 직원은 요건 좀 불확실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못하고 이걸 불확실한 톤으로 얘기해. 네, 이 사업 계획이 잘 될 수 있는지는 불확실합니다를 이 계획이 잘 됐는지는 좀 불확실합니다. 막 이런 식으로 말의 내용의 톤이 같이 따라가. 네. 톤이. 그런데 사람들은요, 그 톤이 일치하지 않고 오히려 말의 의미적인 내용이 불확실할 때 그걸 분명하게 얘기해 주는 사람을 굉장히 이 부하 직원은 생각이 있는 부하 직원이구나 얘기할 수 있어요. 맞아. 그렇잖아요. 신뢰가 가는 맞아. 거예요. 그렇죠. 사장님, 이 계획은 어떻게 될지 굉장히 불확실합니다. 맞아요. 이러면 얘 뭐 생각이 있는 것 같아. 그죠? 맞아. 그렇잖아요. 네. 근데 대부분은 확실한 내용을 확실하게 얘기해. 맞아. 확실한 톤으로. 사장님, 그건 불확실합니다. 잘 될게. 불안해. 맞아. 그래서 아주 그 인상 깊고도 임팩트 있는 내용들은 네. 의미적인 것을 전달하는데 톤은 정반대인 경우들이 되게 많은데 예. 이게 바로 뭐냐? 거절의 내용은 분명히 네. 그 사람과 친밀해지는데 근데 오히려 방해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내 톤은 친근하게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 진짜 저도 연습을 네. 한 몇 달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되게 되죠. 그 예전에 가끔 한 번씩 보여드렸는데 저는 그래서 아주 친근한 톤으로 어쩔 수 없이 거절을 해야 될 때는 내용은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거절하는 게 맞아요. 예, 맞아요. 네. 그럴 때 어쩔 수 없이 거절할 때, 야, 절대 안 돼. 아, 이거 오늘 또. 어이. 네. 그러니까 이게. 아, 그럼 어떻게 하지? 되게 되게 아니 듣는 사람도 기분이 좋은데 네. 이건 그러니까. 거절 당한 사람도 기분이 좋아. 네, 그러니까 이게 자기만의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자기만의. 예, 그래서, 거절에, 이거는 최고 난이도이기 때문에 가장 연습을 많이 해야 되는 겁니다. 예. 네. 아니, 알겠습니다. 우리 또 네. 돈님께서 거절 당했을 때 감정은 또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지 궁금해요. 거절 당했다. 네. 사실은, 제일 나를 잘 지키는 방법을 사람들이 제일 잘 안 해요. 잘 지키는 나를 제일 강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인데도 가장 그 순간에는 안 해요. 그게 바로 뭐냐? 그래도 생각해줘서 고맙다. 이걸 해야 돼요. 이게 제일 자존심 상하는 거 같죠? 제일 나를 잘 지키는 강한 방법. 네네. 그리고 그 순간에 네. 가장 그래도 이 상황을 제대로 마무리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치욕, 뭐 혹은 부끄러움, 아니면 뭐 당혹감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뭡니까? 감정이 그러니까 감사하다는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진짜 고수들은 거절당했을 때 그래도 생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찬스가 생길 수 있어요. 다음 찬스가. 그 제가 연애 학생들이 가끔 연애 상담을 하는데 사실 네. 이게 지도 교수한테 할 내용은 아닌데 이것들이 그냥 이놈들이 그러면은 제가 네. 그래 처음에 어떤 마음의 호감을 표현했는데 거절당했다고. 네. 그럼 대부분 어떤 줄 아세요? 에이 장난이었어. 이런 최악의 방법을 써. 맞아. 에이 장난이었어. 뭐 농담이었어. 최악의 방법을 쓰죠. 이러면 앞으로도 100년 동안 이 두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 절대 두 번째 찬스는 안 와요. 맞아, 그럴 것 같아요. 네. 나를 가볍게 봤다. 그쵸. 이렇게 볼 수밖에 없으니까. 진짜 몰상식한 사람처럼 예. 볼 수도 있고. 그런데 거절했잖아요. 그러면 그때 딱 내 반응과 결정을 분리를 해야 되죠. 네. 그래서 나 뭐 심지어는 수치스럽거나 당황스럽거나 네. 아니면 민망하거나 예. 이런 좌절스러울 때 있죠. 네. 하고 깨물고 그래도 이 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대답해줘서 고맙다고. 감사합니다. 고맙다고. 네. 고마워. 이렇게 하고 그 자리가 어떻게든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면 그 거절한 사람에게 있어서 예. 다음 기회에 왔을 때 예.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는 거예요. 그럼 교수님께서는 이제 학창 시절 때 그렇게 대시를 했다가 거절받으신 적 있으셨습니까? 지금 몇 시지? 잠깐만. 우리 가족이 잠깐만 지금. 저 미중 칼리지 안 들으실 것 같은데. 네. 그럼요. 말괄량이 제가 나오는 건 알고리즘에 의해서 배제가 될 수 없냐고 물어보는 사람인데.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그 다른 분들이 이제 주위에서 보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알겠습니다. 예. 또 이렇게 또 거절을 잘 해주시고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까 전에 또 제가 이거 네. 요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거절과도 좀 연결되는 것 같아요. 감사와 부러움에 아까 질문하셨던 분이세요. 네. 근데 이거를 연습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감사, 부럽다, 고맙다 연습해야 되는데 이걸 대상 앞에서 해야 되는지. 근데 이제 내가 이제 그 감사, 부러움을 표현하고자 써주셨다. 하는 네. 대상 앞에 직접 해야 될까요? 요거에 대해서 이제 질문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연습하는 느낌 할 수 있는데 이게 막상 사람들 앞에서는 이거 내가 힘드니까 이거 어디다 연습을 내가 해야 되나 뭐 이런. 네. 사실은 제일 좋은 건 거울 보고 하는 거죠. 거울 보고. 네. 내가 나를 봐야 되니까. 내가 나를 보니까. 사실 사람이 자 보세요. 어렸을 때부터 찍은 사진이나 특히 최근에 찍은 사진 보면 전부 다 좋을 때 찍은 거예요. 전부 다 좋을 때. 아니면 좋은 데 가서. 그렇죠. 네, 아니면 술 먹고. 네. 근데 어쨌든 기분 좋을 때. 그러니까 민망하거나 당황하거나 아니면 미묘하거나 이럴 때 사진을 거의 안 찍어서 안 내가 찍어요. 내 모습을 본 적이 거의 없어요. 네.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한번 그 클래스에서도 그런 얘기를 드렸던 거예요. 네. 부부싸움 할 때 거울을 등지라고. 그럼 배우자가 자기 얼굴을 보잖아요. 화내고 있는. 그거 얼마나 이상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맞네. 저한테 화내는 걸 좀 줄인다고요. 그럼 배우자가 화낼 때 거울을 이렇게 갖다 대면 되겠네요. 이렇게. 이제 그러면 이제 거울이라는 걸 알죠. 네. 보여주고 싶다. 네, 어쨌든. 네. 근데 이제
그런데 꽤 많은 경우는 그래서 내가 하는 걸 한번 봐야 돼요. 아. 요즘 진짜. 스마트폰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찍어도 되고. 맞아, 네, 맞아. 찍어도 그렇죠. 되고 참 좋아요. 그러네요. 그 자기가 한번 봐봐요. 왜? 그러면 그게 뭡니까? 타자화한다는 거지. 이제 타자가 되는 거야. 내가 하는 걸 한번 딱 보면. 네. 그럼 거기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잘 안 찍잖아요. 거울 보고. 교수법, 뭐, 이제 뭐 강의하는 법 이런 거 있잖아요. 맞아. 이런 거 최고의 방법은 자기가 한 거 자기가 보면 돼. 그러면 이제 타자화 되면서 거기 되는 거지. 객관적으로 네, 네, 볼 수 있으니까. 그럼요, 네. 그럼요. 네. 네. 아, 진짜 지금 여쭤보고 싶은 게 너무 많고 네. 아, 너무 재밌네요, 진짜. 이런- 제가 몰랐던 부분. 이런 꼼수를 한 4만 5천 개쯤 연구한 게 이제 왜, 저희 왜 인지 학생들이 심리학입니다. 왜 교수님 방에 찾아가서 그 연애 심리까지도 음. 고민을 하는지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아, 요즘은 너무 슬슬 명쾌한 이혼하고 답을 오는 주셔서. 애들도 있어가지고. 네, 네. 아니, 많을 것 같아, 진짜. 이혼한 사람. 그래가지고. 그 심리가 정말 미묘하고 너무 복잡스러우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그냥 음. 늘, 뭐, 기승전 신체이기 예. 때문에 그냥 맛있는 거 먹어요. 아. 네, 그럴 때. 맛있는 거 먹고. 네. 아, 오늘 하루 힘내자. 예. 이러고 가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또 미처 못 다룬 질문들이 참 많아서 아쉽긴 한데요. 예. 다음 기회에 또 교수님 모시고 이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고요. 저희는 잠깐 쉬는 시간을 살짝 가지고 다시 한 20분쯤? 예, 아니 뭐 지금 혹시 네. 뭐 댓글창에 또 갑자기 생각난 질문이 있을 수 있거든요. 아, 그럴까요? 예, 거기가 그럼 저희가 좀 한 받아보고 10분 정도 갈까요? 잠깐 쉬고 네. 그때 저희가 취합을 해서 아. 또 이제 질문 드릴 수 20분 에? 있습니다. 네, 그럴 수 있죠.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더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이따가 저희가 다시 찾아뵐게요. 10분 뒤. 안녕. 네.